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요. 네. 이번에 그 가담한 사람들이 체포한 게 86명에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3명 해서 이제 90명을 체포를 했고 네. 이 중에서 지금 66명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그래요. 네. 이게 꽤 엄중한 혐의입니까? 지금 아마 현주 건조물 침입죄, 네. 그리고 뭐 특수고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또 아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소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소요죄요? 예, 소요죄. 소요죄는 소요죄라는 게 굉장히 뭐냐?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액면 그대로 보자면 다중이 네. 집단이 집합해서 음. 손괴하거나 협박하거나 폭행하면은 그게 소유죄거든요. 네. 구성 요건이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그것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법관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목숨 걸고 재판해야 되냐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 어디에서든 이거는 구속영장 신청이 청구가 되면 거의 자동문 열리듯이 발부가 아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죄 자체도 가볍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처벌이 된다면 그 이후에 그런 법원의 결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승복을 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결국 네. 법원의 신뢰 문제인데요. 저는 이 말씀 잠깐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그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의 판사가 네. 그 영장 발부 사유로 15자의 그 글자를 썼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딱 15자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저는 굉장히 이런 식의 어떤 그 태도가 조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법부의 신뢰는 결국 사법부가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법부도 결국 사법행정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근데 사법부는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이러한 판단을 왜 내리게 되는지 그 이유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납득을 하거든요. 네. 저도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에 따라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설시해주지 않고 그냥 대충 써서 그냥 판결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허망한 건 둘째치고 저희 의뢰인이 납득을 하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무조건 항소합니다. 결국 재판 불복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우리가 세우려면 법원 스스로가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중차대한 사건이잖아요. 15자로는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 판사님의 마음을 선회하면 이해는 해요. 뭐냐면 이걸 굳이 길게 썼다가 그에 대한 또 다른 논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박에 그런 혼란에 휘말릴 걸 사법부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럴수록 더욱 당당하게 자기 판단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비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자꾸 퍼져가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그때 판사는 600자 분량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공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이 지위 이런 것도 이제 영장 기각의 사유로 들었어요. 네. 자, 그런데 제1야당 대표보다 대통령이 훨씬 높은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영장을 특히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할 때는 증거인멸이라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증거인멸은 굳이 얘기하자면 어제도 우리가 좀 분석을 했지만 좀 이따 그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그 쪽지, 네. 쪽지와 관련된 차은경 부장판사의 유일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좀 제대로 좀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이게 듣는 쪽에서 보면은 뭔가 진실을 얘기 안 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가 좀 뭐 그거랑 또 뭐 문짝을 부수더라도 4인 1조를 끌어내라. 네네. 뭐 총을 쏴서라도 뭐 해라. 뭐 이런 식의 그 군 장성들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 내린 그 지시에 대해서도 지금 그 토요일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검사로서 오랜 기간의 검사 경험에 비춰보면
뭐 좀 오염되는 것 같아. 오염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신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판사에게 그런 심증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 유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럼 뭐 이재명의 600자와 윤석열의 15자는 도대체 무슨 차이냐. 네. 무려 4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 유창훈 부장판사가 쓴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요. 뭐 나름대로 뭐 이거저거 쓰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했다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발부를 위해서는 딱 15자뿐이 필요 없었다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재명은 야당의 어떤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당시에도 보셨겠지만 의원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사실은 이 방탄 압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석방을 해줬는데, 자, 대통령은 바로 구속시켰다.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게 이제 사법부에 대한 이제 불신이 이 사실은 장외에서 이제 이런 폭력 사태를 저는 촉발한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 사법부가 말입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에 집회 시위 같은 경우 좀 이게 민노총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폭력이 어떤 전과가 있거나 폭력 시위를 있는 경우에는 이 집회 경찰청에서 허가 안 해주면 그냥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들어서 전체를 집회를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태령에 트랙터 몰고 왔을 때 또 그 트랙터를 시내에 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예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광화문에서 그 있었던 민노총 폭력 사태 그때 아마 이제 뭐 홍남기 농민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때 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때도 보면 엄청난 폭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뭔가 예전부터 좀 단호하게 뭔가 좀 단죄하고 척결했더라면 아마 이번에 들어가는 분들도 그런 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갔을 경우에 저런 처벌받는다는 그런 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법원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훈방 될 거야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또 보니까 실시간 중계를 다 했더라고요. 이게 또 보니까 지금 뭐 젊은 시각인가요? 거기 그 유튜버하고 락TV인가요? 뭐 세 군데 지금 유튜버도 걸렸다는데 참 황당한 게 자기 범법을 그냥 자기가 생중계한 게 됐어요. 그 지금 법원이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 법원이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해온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법원의 잣대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거의 뭐 민주노총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여러 법에 대한 존중 자체가 굉장히 허물어져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법원이 뭐 진영을 가릴 거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확실하게 일관된 잣대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보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결을 할 때 그 이유도 충분히 제시를 하지 않고 그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게 뭐 저쪽 진영에 관해서는 완화된 판단을 하고 이쪽 진영에 관해서 엄격한 판단을 한다 이런 의심까지 이제 더해지면은 사법부의 권위가 더 떨어져서 판결 불복이 심해지고 그럼 또 다른 저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담 넘어가신 분들도 계신데 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정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지금부터라도 사법부의 권위, 법원의 권위는 법원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일관된 잣대로 더 엄격하게 사법 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쉬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이제 좀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좀 싸움을 부추겼던 뭐 그런 측면들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폭력 사태가 제가 보니까 이 법원이 일단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후폭풍은 일단 법원이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할 가능성을 저는 보여집니다. 네. 왜냐 이게 자칫 이재명 재판을 뭐 연기 미루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국민들이 법원의 신뢰에 대한 것들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둘째로는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그 새벽에 있었던 그 폭력 행위 뭐 난동이다, 테러다, 폭동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지금 있고요. 아까 우리 유 변호사님
설명해 준 것처럼 과연 이제 제일 큰 그 죄목이 이제 소유죄인데 네. 소유죄가 적용이 될지 여부. 소유죄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그건 폭동이거든요. 네. 예. 뭐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 경고성 계엄, 평화적 계엄이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란 목적에 그게 아니었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내란죄 그 형법 78조인가에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를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새벽에 있었던 게 그게 이제 소유죄가 적용돼서 폭동이 만약에 된다면 그게 바로 내란은 아니지만요. 지금 뭐 야당과 좌파 쪽에서는 그것도 제2의 내란이다. 12월 3일 우원식 의장마저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첫 번째 내란이라면 어제 있었던 그 연장선상의 두 번째 내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정확하지 않고 틀린다 할지라도 이 이미지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란죄라든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저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해서 내란죄를 뺄지 어떨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유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폭력 사태가 법원과 헌재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는 굉장히 미칠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변 변호사들과 얘기해보고 그리고 판사들과 저도 이제 지인 판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위기를 제가 느낀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판사들은 내가 지금 목숨 걸고 판결해야 하는 상황인가? 라는 의심을 스스로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네. 불안해지고 이게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인신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신구속 판결을 할 때 본인이 손이 떨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러면 전체 그 판사들, 법관들의 같은 마음은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엄중하게 봐야겠다,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마음은 지금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심판 절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재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국민 앞에서 하나 책 잡힐 것 없이 굉장히 신속하고 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원식 의장이 뭐 이걸 제2의 내란 사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우원식 의장이 지금 뭐 민주당 소속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데는 저는 민주당의 역할도 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책임의 경중은 다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계속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 국가적 혼란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면서 계속 무리수를 해왔어요. 지금 여론조사 그게 반영이 된 그렇죠. 거죠. 그게 반영이 된 거죠. 근데 그 여론조사가 반영이 된 그 지지가 그날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시위를 하던 분들에게 힘이 됐겠죠. 그 든든한 어떻게 응원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대립 구도에서 국민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수사 절차라든가 탄핵심판 절차에 관해서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 상황은 누가 만들었죠? 민주당이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혼란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걸 국민들이 다 보시고 그 냉정한 평가를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그 폭력 사태를 가지고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다가는 국민의 역풍 또 맞을 겁니다. 참 민주당이 지금 솔직히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여론조사 이 추세도 그렇고 지금 본인들이 지금 계속한 게 뭔가 이게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지? 뭐 이런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3일 날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옵니다. 네. 저는 뭐 100%저 기각이 될 거라고. 예, 기각되죠. 100%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기각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도대체 민주당 그동안 한 게 뭐냐? 그렇죠. 저는 아마 그 이번에 기각문을 보면 아마 알 텐데 세상에 하루 한 사람을 탄핵해서 기각하는 이 정당, 저는 이것도 민주당의 굉장히 악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그간의 이제 정치 현상을 설명하면서 뭐 적대적 공생이다, 적대적 의존 관계다. 이게 적대적 의존이라는 건 보면요, 한쪽이
뭐 서로 한쪽이 잘 되면 이쪽도 잘 되고 뭐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서로 적대적 공생 아니에요. 서로 신나게 싸우면서 예를 들면은 진영 논리가 더 심화되고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더 진전이 되고 확증 편향 이 풍조가 더 깊어지고 뭐 이러면은 이쪽도 올라가는데 이쪽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요. 같이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무너져. 저는 지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는 거의 자해성 비상계엄으로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서 그게 뭐냐? 예, 이재명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서로가 그간에 유지해왔던 이제 적대적 공생, 적대적 의존 관계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지만 윤 대통령이 본인이 계엄을 하면서 민주당의 폭주를 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이 이런 일을 벌여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의 어떤 폭주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확실하게 알린 면은 분명히 있는 것 예. 같아요. 이제 그것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지금 아마 여론조사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둘씩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중대한 첫 번째 이제 아마 김용현에 대한 질의도 있고 이번에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좀 중대하게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